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인드 비타민 북입니다. 요즘 한참 휴가철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1년에 한두 번 오는 이런 휴가철에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휴가의 의미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먼 곳은 가지 못하더라도 가족과 보내는 이 시간대에 여러분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이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휴가철에 가족끼리 떨어져서 각자 있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 사소한 것부터 갑자기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에 그런 정말 가까운 가족과 이런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이 책은 이 제목에서 나오는 그대로 관계에 대해서 좀 서로 생각을 해보면서 내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또 그러한 방법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18년 10월 25일에 초판 발행이 된 책이고요. 그 후로부터도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문유한 씨라고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고요. 이 작가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사람으로 되어간다고 본다. 그렇게 사람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렇게 앞에 쓰여 있습니다. 정말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모든 관계에는 저마다 건강한 거리가 있다.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건강한 거리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족들과 친구들 또 나머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분께서 이 책은 제가 짧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 외에 많은 내용이 알아야 할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이 책을 관계가 힘들어 하시는 분 아니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중에서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의 관계 구분하기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관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게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랄게요.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는 것은 과거, 특히 유년기의 관계 방식을 지금의 관계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유년기의 관계란 아이에서 어른이라는 일방적인 관계다. 그에 비해 어른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아이, 어른의 관계를 어른의 관계에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는 마치 가족 간의 인간관계 방식을 회사의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집에서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일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성숙한 인간관계를 발달시켜온 이들은 유년기의 관계와 성인의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유년기에 미해결된 문제를 많이 가진 채 성인이 된 이들은 이를 혼동한다. 서로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려 하거나 때를 써서 욕구를 관철시키려 들거나 토라져 버리곤 한다.
또는 상대가 큰 소리를 내면 아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른의 관계에서 아이 어른의 관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독립의 과제가 있다.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면 생활이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적 독립이다.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아이에서 어른이 아니라 어른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시절의 부모와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갈등에 얽매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갈등적 독립이라고 한다. 분리불안, 과잉 책임감, 불신, 수치심 등의 갈등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의 중요한 척도다. 갈등적 독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니고 지금의 상대는 과거의 양육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모르는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잘 된다. 하지만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러한 구분이 무너진다. 특히 연애를 하면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본인도 모르게 지금의 나는 어느새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지금의 상대는 과거의 양육자로 돌아가 버린다. 어른의 관계에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결핍된 애착을 채우려고 하고 원시적인 충동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그러므로 건강하지 못한 바운더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아이, 어른의 관계를 어른의 관계로 바로 잡는 일이다. 민주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 화가 나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있으나 없으나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곤 했다. 7순이 넘는 지금도 아버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명절 때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다. 어릴 때 아버지를 말리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 집 밖으로 쫓겨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아버지는 7순이 넘었지만 민주는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는 집 밖으로 쫓겨나던 초등학교 어린이가 된다. 민주가 아버지의 욕설을 외면하는 것은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 때문이 아니다. 체념 뒤에 감추어져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체념은 여러 번 하소연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마음이지만 민주는 사실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내가 물었다. 만일 자녀들이 지금처럼 아버지의 막말을 외면한다면 아버지는 계속 그러실 겁니다. 물론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 씨가 아버지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무의미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일까요? 민주는 한참 고민하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말했다. 민주는 아버지가 달라지든 말든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고향을 찾았다. 여전히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한테 욕하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러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식들 마음이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제 정말 그만하실 수는 없어요? 민주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흐느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명료하게 전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나왔을까? 갑작스러운 딸의 반응에 아버지는 무척 당황했다.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있다가 방을 나가버리더니 이후로는 딸을 피했다. 민주는 더 험한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웠지만 아무 말 없이 서울로 올라왔다.
이후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네 아버지가 충격이 컸나 보더라. 예전과 달리 내 눈치를 보고 말도 조심한다. 성격상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후로는 적어도 딸이 있는 자리에서는 말을 조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딸이 자신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큰 상처를 갖고 있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뿐이다. 용기 있는 행동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지 그 행동의 결과가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네, 정말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저에게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어른이 된 지금까지 저는 아이였던 그 상태의 그 감정,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그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에서처럼 어떠한 내가 말을 한다고 그 상대방이 변한다 안 변한다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 그 자체, 그 행동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그 말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솔직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 중에서 이 책에서 4단계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기 표현하면 우선 솔직하게 말을 또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하고 거절을 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런 것이 자기 표현인데 그 중에서 이 제목을 담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바운더리는 표현으로서 드러난다. 인간관계에서 자기 표현의 핵심은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뒤에 있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상대와의 친밀도에 따라서는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도 있다. 다만 노골적인 솔직함이 아니라 다듬어진 솔직함이 중요하다. 바운더리를 다시 세우는 자기 표현의 핵심은 솔직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솔직하면서도 정중할 수 있을까? 솔직하면서 정중한 자기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들어간다. 첫째는 상호주의적 표현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맛있게 먹은 음식점에 친구를 데려갔다고 해보자. 그런데 친구가 음식이 너무 맛없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당신은 당혹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에 누구 입맛이 맞는 것인가? 정답은 없다. 진실은 각자 입맛이 다른 것이다. 통일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다. 맛있게 먹은 내가 맛없다며 동조할 필요도 없고, 아니, 어떻게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어? 라며 자신의 입장을 상대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바운더리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호주의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다. 미부나 유형은 오히려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까지 바꿔가며 상대와의 일체감을 느끼려 하는 반면에 과부나 유형은 상대의 취향이나 기호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이나 기호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미부나 유형은 미안해하거나 크게 실망한다. 그에 비해 과부나 유형은 상대가 맛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맛없다고 할 수 있어? 라며 짜증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주의에 입각한 표현은 무엇일까? 나는 맛있는데 너는 별로구나. 우리는 서로 입맛이 다르네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느끼는데 넌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는 표현이 상호주의적 태도다.
둘째, 상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내 상황이나 마음에 대한 솔직함이다. 상대를 판단하는 표현이 들어갈수록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판단적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난한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누가 당신을 공격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 성찰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즉각 반격하거나 방어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우기 위한 자기 표현은 되도록 비판단적일 필요가 있다. 비판단적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다투고 난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힘들면 당신 또 삐졌구나. 왜 그렇게 남자가 소심해? 와 같은 표현은 좋지 못하다.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불편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라며 자신의 마음 상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고민이 있어 친구에게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한다. 당신이 실망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잠깐 나올 수도 있잖아. 라는 표현보다 잠깐이라도 볼 줄 알았는데 못 나온다니까 섭섭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다. 즉, 전자는 상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 표현이지만 후자는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에는 대상과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는 신중해야 한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지만 사실 감정을 나누는 대화에 서툰 우리 문화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역효과도 많이 나타난다. 가깝지 않은 업무 관계에서는 내 감정보다는 내 상황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하다. 동료가 며칠 빈둥거리다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너무 무책임해 보여서 불쾌하고 도와주기 싫다고 해보자.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라고 해서도 안 되지만 갑자기 부탁받으니 불쾌하네 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못하다. 그냥 내 할 일이 있어 곤란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좋다. 즉,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라면 내 마음보다 내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때에도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뭐뭐라는 할 일이 있고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대개는 할 일이 있다거나 시간이 안 된다 정도로 충분하다. 셋째,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솔직하지만 정중한 자기 표현의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음은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자신의 저서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에서 소개한 이야기다. 드웩은 남편이 선물을 잘 하지 않아 불만이었다.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선물을 챙겨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늘 마음이 중요하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한두 번은 넘겼지만 생일 때마다 매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계속 화만 낼 수도 없었다. 현명한 드웩은 자신의 분노 뒤에 있는 욕구를 잘 알고 있었다. 드웩은 생일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멋진 선물은 좋아한다고. 그러자 남편은 늘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니겠어? 라고 말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이었다. 그러자 드웩은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표현해주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1년에 하루씩 자기 날이 있잖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을 생각이야. 당신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마도 드웩은 이 답변을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했을 것이다. 실제 바운더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된 반응이 요구된다. 그 뒤로 남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대방이 선물을 받았을 때에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는 번거롭더라도 생일 선물을 챙기게 되었다고 한다. 부부나 커플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걸 꼭 말해줘야 알아? 라고 어이없어 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 라며 놀라워할 때가 많다.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실제로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느 때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잘 모르는 부부가 태반이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는 내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 때로는 나조차도 내 마음을 잘 모르지 않는가? 그러므로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높은 배려이며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토대가 된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와 살림을 꼬치꼬치 가르쳐 준다고 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표현해야 한다. 당신이 표현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가는 따른다. 많든 적든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야기할지 말지는 당신 몫이다. 다만 당신이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불편함은 당신이 염려하는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불편해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할 수 있는 문제다. 이때 상대를 통제하거나 바꾸는 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상대에 대한 불만 토로가 중심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어머니, 저희 집 살림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 아니다. 어머니가 자꾸 와서 뭐라고 하시니까 힘들어요. 는 더더욱 아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 전부터 살림은 꼭 제 스타일에 맞게 해보고 싶었어요. 부족한 게 많지만 제 방식대로 해보면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기분 나쁠 수 있다. 당장 전화도 받지 않는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가 상대에 대한 반감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 시어머니도 한참 동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쟤는 저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덜컥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감정을 쏟아부을 수도 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상대의 감정이 격해진 것은 당신이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을 다시 원상태로 바꿔줄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바운더리는 똑같은 상태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도발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상대가 원하는 일일 테니까. 당신이 할 일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많이 공감들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어머, 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네? 이분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쓴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창피하면서도 뭔가 민망한 너무 속마음을 꿰뚫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거절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하게가 아니라 솔직하고 또 정중하게 부드럽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상대방에 따라서 또 제가 말을 부드럽고 솔직하게 정중하게 한다고 해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쾌하고 표출하는 그런 상대방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 상대방의 해결해야 할 감정을 표현을 밖으로
내뱉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것 뿐이지, 제가 그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원 상태로 돌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것도 새로 배운 팁이네요. 그리고 또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단락의 제목은 부탁 훈련, 나는 부탁할 수 있고 당신은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절의 근육을 키워줄 수 있을까?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 중에 둘째는 어려서부터 싫은데도 거절을 못하곤 했다. 그래서 둘째에게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따로 앉혀서 가르칠 일이 아니어서 사소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훈련하기로 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다. 그럴 때 둘째를 부른다. 누구누구야, 같이 분리수거 하러 가자고 한 뒤에 한마디를 더한다. 나는 너한테 같이 가자고 요구할 수 있고 너는 아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어떡할래? 아이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핀다. 그러고는 따라 나설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다. 거절할 때는 내가 왜 가요? 가 아니라 오늘은 추워서 싫어요. 아빠 혼자 가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게 좋겠다고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뒤로 난이도를 높였다. 그래, 난 요구할 수 있고 넌 거절할 수 있지. 그러나 아빠는 너에게 또 요구할 거야. 네가 안 간다면 아빠도 가기 싫어지잖아.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처음에는 거절했다가도 다시 요구하면 따라 나서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요구를 거듭해도 자신의 입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자기 세계를 유지하려면 원치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은 일상에서 훈련이 되어야 한다. 거절은 결심만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킴으로써 거절에 대한 예민도를 낮추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거절을 잘하려면 반대로 부탁을 해봐야 한다. 거절당할 수 있는 부탁을 해보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볼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 이러한 부탁 훈련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관점에서 나는 부탁할 수 있고 상대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부탁할 수 있고 나는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몸에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을 틀어지고 있다면 상대가 내 부탁을 들어주면 고맙고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거절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상대가 이 정도의 부탁은 꼭 들어줘야 한다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내가 부탁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 역시 내게 부탁하고 거절할 수 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청이나 부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부탁을 들어주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의 문제다. 그 결정권은 완벽히 나에게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거절을 훈련시키는 이런 방법에서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았고, 또 어른이 돼서 거절을 할 때 거절 훈련도 필요하고 면역력도 키워야 하고, 또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내용도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학교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말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데, 그런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 가정에서도 정말 다들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러한 자세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또 배우면서 자라지 못하는 환경 속에 더 많이 우리는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혼자서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또 실천을 해가면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든 것이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책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거절을 하는 것, 면역력을 키우는 것,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건강한 바운더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고, 또 저에게 어려운 인간관계나 또 나에 대한 성찰, 그로 인한 해답, 방법을 배워서 이 책대로 실천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한 휴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는 휴가 기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을 하루 쉬는 것으로 하고요. 다다음 주에 다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